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강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성공하실 것 같아요?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제가 애터미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주관적 조건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인데, 그것이 무슨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현재 자본금도 아니고 남녀 구분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에요. 자기의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태도. 이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객관적 조건이 좋아도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태도는 곧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애티튜드라고 하죠. 애티튜드. 역경을 딛고 성공한 미국의 기업가들이 노숙을 하다가 지금은 100대 부자에 들어가는 기업을 40개나 거느리고 있는 폴 마이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노숙자에서 100대 부자에 들어갔는가를 연구소를 차려서 연구해 봤더니 하나밖에 없더라. 태도다, 태도. 그래서 결론이 attitude is everything,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즉 태도가 전부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성공하는데 자기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태도. 오늘 강의 제목은 도행역시라는, 도행역시. 우리나라의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는 매년 그 해를 결산하는 우리 사회를 무슨 말로 표현할 것이냐 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걸 발표하고, 그리고 연초에 그 해에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축약해서 하나로 발표하는 게 희망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교수신문에서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도행역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수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도행역시라는 말은 순리에 어긋나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 그런 말이에요.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14년 대한민국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의 사자성어는 전미개호였습니다. 전미개호는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자, 요겁니다. 도행역시라는 말은 사마천의 사기 오자서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일모도원 오고 도행이 역시지. 내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무니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두 개의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일모도원, 도행역시. 일모도원은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그 말이고, 도행역시는 도리에 또는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하게 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자, 오자서라는 사람은 사기에 나와 있는 열전은요, 한 인간의 일대기인데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우리 인간사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인과관계가 잘 들어있습니다. 오자서라는 사람은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오사이고 형은 오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 초나라 평왕, 초나라 왕이 평왕인데 이 부자들을 다 죽이려 하자 오나라로 도망을 해서, 마침 오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병서에 대가를 할 수 있는 손자가 이때 손자병법을 쓴 손자가 오나라의 장군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와 손을 잡고 오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들어버린 인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평왕이 초나라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이 열전은 나타내고 있어요. 평왕이 자기 태자가 있었는데 태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진나라 공주를 데려오려고 비묵이라는 사람을
진나라에 파견했어요. 공주를 우리 태자의 배필로 주십시오. 그런데 비묵이란 놈이 가서 보니까 진나라 공주가 너무나 이뻐. 항상 미인이 생기면 그때 문제가 생기죠. 너무 이쁘니까 비묵이가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평왕한테 이걸 며느리로 삼지 말고 폐하의 마누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행역시죠. 순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쁜 진나라 공주를 자기 후궁으로 삼아버려. 자기 며느리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자, 그렇게 꼬드긴 비무기는 만일에 이 태자가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러면 비무기는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태자를 모함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모함했냐면은 폐하, 태자가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정권을 뺏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왕은 원래 좀 불민한 사람이라 태자를 저쪽 수도에서 먼 변경에 태수로 쫓아버려요. 그러나 태자가 살아있는 한 비무기는 장래가 위험해. 어떻게 해서든 태자를 죽여야 돼. 그래서 계속 모함을 해. 태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왕이 그러면 태자를 죽여라. 자기 아들도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눠갔습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평왕이 하는 짓이 하도 우스우니까 거기에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사령관이 먼저 태자에게 알려줘. 태자마마 도망하십시오. 제가 죽이러 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태자는 옆에 송나라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태자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오자세 부친이에요. 태부가. 그 오자세의 부친 오사가 굉장히 현명한 현인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 오상과 오운, 오자세라고 있는데 두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살려두면 자기가 또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모조리 죽일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왕한테 또 그 불민한 임금한테 잠소를 해. 저 세 놈을 살려놔두면 큰일 납니다. 세 놈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 평왕은 다 오라고 그래. 그런데 오상과 오운, 즉 오자서는 평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너희 둘이 오면은 아버지를 살려주고 둘이 안 오면 아버지를 죽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뻔하잖아요. 오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은 가고 형은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장남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얘기해요. 너는 살아서 이 원수를 갚아라. 나하고 아버지는 같이 죽겠다. 결국 두 부자는 죽고 바로 오자서는 옆에 송나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태자가 있었거든. 태자를 모시고 있다가 다시 송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정나라로 또 도망가요. 그런데 정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고 위에 진나라가 큰 나라가 있어요. 태자도 이제 어떻습니까? 비묵이란 놈, 이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니까 힘이 센 놈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자가 진나라로 갔더니 진나라 임금이 또 쏙닥쏙닥 합니다. 자네는 정나라에서 자네를 믿고 있으니까 자네가 정나라로 다시 가게. 에? 그럼 우리가 정나라를 밖에서 칠 테니까 자네가 정나라에서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를 치면은 정나라는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그때 내가 자네를 정나라 임금으로 만들어줄게. 그것도 도행역시죠. 자기를 그렇게 반겨준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지가 차지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발각돼 버렸어. 발각돼서 태자는 정나라에서 주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자선은 어떻게 해요? 태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오자선은. 그러니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서 오나라로 도망갑니다. 양자강에서 거의 잡힐 뻔했는데 어부가 살려줍니다. 양자강을 건너는 어부가 오자선을 것을 알고도 태워줘요. 그 당시 오자선은 장군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부에게 주면서 고맙소. 이 칼을 가지시오. 이게 200금이나 돼요. 지금 같으면 뭐 한 2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지금
초나라에 붙은 방을 보니까 당신을 잡으면 수만금을 준다고 그랬고, 응? 후작이 높은 벼슬이죠. 수상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것이 탐이 나면 당신을 이렇게 실어다 주겠소. 그러니까 그런 현자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오나라로 갑니다. 오나라에 가보니까 오나라에서 요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공자의 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지금 형제간입니다. 형제간인데 광은 지금 장군인데 사실은 자기가 임금이 돼야 되는데 요가 임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요놈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걸 누가 알았냐면 오자서가 알았어. 그래서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광에게 전제라고 하는 자객을 소개해주고 자기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오나라하고 초나라하고 국경선 근처 마을에서 누에를 치고 있는데 양국의 아줌마들이 서로 뽕잎을 많이 따겠다고 다투다가 그것이 결국은 양쪽 왕을 분노하게 해서 전쟁이 터졌어. 뽕잎 때문에. 이 전쟁이 터졌는데 공자 광이 가서 초나라를 치고 온 고을을 다 뺏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기회에 초나라를 멸망시키자고 오자서가 건의를 하니까 광이 반대를 해. 반대를 하는 걸 보니까 아,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시골로 갑니다. 그때 바로 광이 이 승전 잔치를 베풀 때 전제라고 하는 요 자객이 생선 요리에다가 칼을 비수를 숨겨가지고 왕을 찔러 죽이고 광이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나라의 함려라고는 왕입니다.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린 왕이에요. 이 함려가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드디어 이제 행인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외무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무부 장관이 되고 백비라는 인물이 여기서 이제 대부에 임명이 되는데 요 인물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마침 손자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손자와 오자서가 손을 잡고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패자로 만들어버려요. 춘추 5패 중에 함려가 들어. 다시 말하면 중원의 패권을 잡는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만일에 초나라 평왕이 오자서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초나라가 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쁜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이게 지금 찔러 죽이는 장면이에요. 지금 생선을 바치고 이 안에 지금 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길러서 드디어 오자서는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초나라를 침공을 해서 초나라 수도인 영을 점령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초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평왕이라는 리더 한 사람의 도행 역시로 순리에 어긋나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수도가 점령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때 초나라 왕은 소왕인데 소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태자의 마누라가 될 뻔했던 진나라 공주하고 평왕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 소왕이에요. 그게 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자서는 이 소왕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쫓아내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러자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평왕의 시체를 꺼내서 300대의 채찍질을 했다. 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말을 들은 신포서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신포서는 오자서의 친구입니다. 바로 신포서가 오자서에게 자네 그건 너무하지 않나?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래도 한때 자네가 모셨던 왕인데 왕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300대나 매질을 한다는 게 어떻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하인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전달했어요. 자네 행위가 좀 가혹하다. 그러니까 오자서가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나의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그래서 내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이제 도행역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려가 월나라를 공격하다가 전사를 해버립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덧나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아들 부차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월나라 왕은 구천이라는 사람인데 부차에게 네가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느냐? 그러니까 갚겠습니다 하고 부차가 왕이 됐어요. 부차가 왕이 되자
부처는 월나라 구천을 격파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침대에서 잠을 안 자고 장작더미나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잤어요. 이것을 와신이라고 합니다. 와신. 원수를 갖기 위해서, 내가 또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면 잊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장작더미나 섭 위에서, 요 볕다발 위에서 잠을 잔 걸 와신이라고 합니다. 와신하면서 힘을 길러서 월나라 구천을 격파합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아요. 그래서 월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들어갑니다. 이때 오자서는 월나라 구천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다고 충고를 하고, 여기에 백비라는 사람은, 월나라에서는 백비, 항상 간신이 있어요. 간신에게 계속 뇌물을 줘. 뇌물을 줘가지고 충신인 오자서를 모함하도록 만들어. 모함하도록 만들고 계속 구천 편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한 놈은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놈이 누군가에서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천은 어떻게 제안을 했냐. 내 왕비를 부차, 당신의 첩으로 주겠어. 보통 결심이 아니죠. 그리고 나와 왕비가 당신의 말똥을 치우는 일을 하겠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종살이를 수년간 하게 됩니다. 이 일국의 왕이. 그러나 계속 백비가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오자서를 모함하고 구천을 좋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천은 부차처럼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볏짚을 깔아놓고 자면서 거기다 한술을 더 떠서 돼지 쓸개를 놔두고 이렇게 맛보면서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 이게 와신상담이에요. 상담은 쓸개담자죠. 그러면서 이를 갈아요. 자, 구천의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속 자기 마누라는 부차에 첩으로 주고 두 부부가 비복이 돼가지고 말똥을 치우면서 살면서도 여기에 문종과 법녀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하가 있었어요. 구천에게는 바로 문종과 법녀가 이 7가지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뇌물을 써서 오나라 임금과 신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백비를 계속 뇌물 좋아하는 놈들 이거는 기쁘게 해줘. 그 다음에 곡식을 구워달라 해서 오나라의 창고를 비우는 거 기가 막히죠. 미인을 보내어 오왕 부차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공과 좋은 제목을 보내 궁시를 짓게 하면서 오나라의 재정을 탕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신하를 보내요 오나라에 난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든 오나라의 현명한 충신을 자살하도록 궁지에 몰아넣고 인재를 없애버리는 것. 바로 오자서가 여기에 걸린 겁니다. 오나라의 현명한 신하 오자서를 자살하도록 만들어요. 바로 부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천은 부차를 공격해서 오나라가 멸망하고 부차는 죽습니다. 부차가 죽으면서 아이고 내가 오자서 말을 들을 걸, 내가 죽어서 오자서를 어떻게 보나 하는 유언이 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계속 감언 이설만 하는 백비가 간신이었고 자기에게 쓴소리만 하는 오자서가 충신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충신과 간신이 분명한데 그 당시 부차의 입장에서는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 놈이 충신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차가 결정적으로 녹아난 게 누구냐면 서시야, 서시. 서시란 말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4대 미인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서시입니다. 서시. 다른 미인은 다 별로고 서시가 대표적인 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시는 서쪽에 사는 시시 아가씨란 뜻이에요. 서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머 미인이라고 그럽니다. 서시가 호숫가에 거니니까 고기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헤엄치는 것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가라앉았다. 그 미인이에요. 그 정도 이뻐. 고기가 봐도 너무 이뻐서 헤엄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게 서시입니다. 부차에 미인계를 쓰기 위해서 서시를 올나라 도읍으로 데리고 오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성문을 들어가는데 3일 걸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녀가 서시를 한 번 보는데 얼마? 그랬더니 다투어 돈을 내서 그것을 국가 재정에 썼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사흘 만에 겨우 서시가 월나라 궁전으로 들어가기에 성문을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그걸 보고 기절해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 아름다움에 기절해버렸다. 그게 서시예요. 그게 서시야. 그래서 역대의 시인 묵객들이 서시를 주제로 읊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백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까지 서시를 주제로 시가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인 나간미인이에요. 나간미인 왕소군인데 왕소군이 노래를 부르면서 비파를 탔더니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날개짓을 깜빡 잊는 바람에 땅으로 떨어졌다. 그게 나간미인이에요. 그게 왕소군이에요. 왕소군. 그 다음에 이 초선은 삼국시대,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에 동탁과 여포,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쓴 미인계의 미인입니다. 초선입니다. 밤에 초선이 밖에 나오니까 달이 초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구름 속으로 숨었다. 그게 오락이 뻗어. 그걸 폐월미인이라고. 마지막으로 당나라 시대 양귀비, 헌종 때 양귀비는 수화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양귀비가 꽃밭에 갔더니 꽃이 양귀비를 보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였다. 이렇게 수화미인. 그런데 수로 부인은 이것보다 천배 만배 이뻤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태사공 사마천은 이야기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지 마라. 원한을 사면은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 왕이라 하더라도. 평왕이 저지른 이 문제가 도행역시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누구에게 원한을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마천, 태사공 사마천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순리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르면 그 결과가 참담해요. 전부 다. 평왕, 수많은 살육과 전쟁,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를 처했고 며느리를 자기 마누라로 삼는 바람에, 그 다음에 오자서 도행역시는 비참한 죽음. 결국 부차는 계속 충원을 하는 오자서를 죽여가지고 가죽부대에 넣어서 강에 던져버렸어. 그렇게 당했어요. 그 다음에 부차도 역시 오자서의 말을 안 듣다가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도행역시를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었어요. 나라는 사라져버립니다. 충신과 간신, 바로 충신의 말은 쓰고 간신의 말은 답니다.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이 큰 작건 흥망생선은 최고 리더에게 달려있어요. 조직을 흥하게 하기는 어려우나 망하게 하기는 쉬워요. 바로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버리면 그 조직은 금방 망합니다. 애터미 사업에서의 여기 도행역시가 있어요. 바로 국가 차원, 조직 차원, 개인 차원에서 도행역시는 언제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하면 국가가 망하고, 조직 차원에서 하면 조직이 망하고, 개인 차원에서 하면 개인이 망해요. 반드시 도행역시, 즉 다시 말하면 순리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거 결코 잊지 마세요. 자, 도행역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낡은 패러다임. 지금 창조시대인데 옛날 농경시대나 또는 산업화 시대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힘들다. 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자기 사고의 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가끔 제가 보여줬죠. 어떤 사람은 귀부인으로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마귀 할멈으로 보일 거예요. 이거 마귀 할멈이에요, 귀부인이에요. 귀부인으로 보는 사람은 귀부인의 머리카락이고 이게 마구라고 이게 목걸이고 이게 턱이고, 마귀 할멈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마귀 할멈의 코고 마귀 할멈의 입이고 마귀 할멈의 턱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귀부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마귀 할멈으로 보이기도 해요. 지금도 구분을 못한 사람, 지금도. 이건 하버드 대학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원래는 광고예요. 기업의 광고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뭘 했냐면은 먼저 귀부인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보여주고 마귀 할멈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귀부인을 먼저 본 사람은 다 귀부인이라고 주장해. 마귀 할멈을 먼저 본 사람은 마귀 할멈이라고 주장해. 근데 양쪽에 다 설명해주니까 두 개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상은 같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토끼 같기도 하고 오리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토끼로 보면 토끼 귀가 되고 오리로 보면 오리 입이 되고, 하나의 객관적인 존재를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걸 오리라고 본 사람이나 토끼라고 본 사람이나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본 것을 나하고 같이 보라고 요구하면 도행역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패러다임부터 출발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면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설명하면서 7가지 습관을 설명하기 전에 제 1장에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한 게 패러다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7가지 습관을 들여도 성공할 수 없다. 세상을 보는 눈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이게 포옹관휴라고 하는 건데, 옛날 장자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인이 항아리에다 물을 떠가지고 밭에다 이렇게 뿌리고 있어. 근데 물은 저쪽에 가 있어. 이 샘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지나가면서, 자공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요걸 쓰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핑계만 대고 있어. 핑계만. 요거 독에다 물을 길러서 논에 주는 것하고 이거하고 뭐가 더 효율적이야? 이게 효율적이죠. 물통 짊어지고 다니는 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효율적이에요? 바로 애터미 사업.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물이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물동이를 지고 물을 퍼나르는 것은 바로 가게 같은 구멍가게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왕년에 집착하는 것은 지난날에 집착한다는 건데, 그것은 뒤를 보고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뒤를 보고. 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이런 잘 포장된 도로 꽃길을 달려오셨을 겁니다.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이제 막상 퇴직을 해서 또는 어떤 이유로 와 보니까 이런 길이에요. 꼬불탕 비포장도로. 그러면 이런 길에서 운전할수록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 아이고, 내가 온 길이 무지하게 좋았는데. 그러면 뒤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왕년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왜?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이지 미래나 과거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사장님들한테 강의를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강의를 듣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하고 있어봐야, 현재가 이렇다면 과거 타령하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지금 남자 사장님들 이런 분들 계시죠? 아이고, 나도 광년에는 뭐 이렇게 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현재 나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과거 타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호가호의. 호가호의라는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이 나를 잡아먹는 것은 큰일 날 텐데 왜? 옥황상제께서 나를 잡아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내 뒤를 따라와 보세요. 나를 봤다 하면 모든 동물이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뒤에 따르고 여우가 앞에 가니까 전부 다 도망가. 사실은 도망간 놈들은 호랑이를 보고 지금 도망간 건데, 보세요. 나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라고 파트너를 겁박하거나 고객을 겁박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위세가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성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 얘기를. 나무 핑계 드는 거예요. 개,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분이 양심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뭐 그런 사람이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가끔 나오죠. 요즘은 소시오패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한 행위를 자기가 느끼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통상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감성이 아직 발전을 못해서 그래요. 감성.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행위도 도행 역시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돼지클럽이에요. 중간에 떡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해. 여기 나오지도 않고 파트너를 도와주지도 않고 스폰서 말도 안 듣고 지 할 일만 돌아다녀. 그러면서 밑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수당만 따먹고 있는 사람을 통칭 돼지클럽의 멤버라고 그럽니다. 요게 하나가 딱 박히면요, 그 조직이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인간 조라고 열심히 해?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위에 놈이 돈을 벌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놈은 나타나질 않아. 또 나타나봤자 지 일만 하고 돌아다녀. 아무 관심이 없어. 바로 이건 도행역시입니다. 전체를 말아먹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수신문은 2014년에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미혹에서 벗어나자. 바로 우리들도 우리 삶이 지금까지 완벽하지 못했다면 전미개호,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떤 미혹에 빠졌는가, 어떤 미망에 빠졌는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미개호 다음으로 교수신문에서 투표에 의해서 2등한 말이 격탁양청이라는 말입니다. 격탁양청은 탁한 물을 쓸어내고 맑은 물을 끌어오자. 우리가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로 원칙 중심의 애터미가 요겁니다. 탁한 물을 쓸어내고 맑은 물을 끌어오자. 이렇게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등한 것이 여민동락입니다. 여민동락은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즐기자.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득분배 형평성이란 말이에요. 바로 애터미가 지향하는 메시탈리즘이 이런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들의 소득 상한선을 두고 밑에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언젠가 포기하지 않은다면 전부 여기서 만나도록 하자요. 만나도록 하자.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벌도록 두지 않는다. 이게 여민동락입니다. 모든 사람, 백성이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업자들이 함께 즐기자. 태도가 중요하다.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죠. attitude. 이것을 알파벳 순으로 합하면 전부 100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A는 능력.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사전 찾지 마세요. 능력은 1%예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한 거냐 하면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한 겁니다. 에디슨은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현자들이 이런 말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즉 천재는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지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요즘 실험에 의해서도 이게 됩니다. 엄청난 IQ가 160 되는데 게을러 빠진 놈은 그럼 나중에 바보가 되더래.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트러스트, 신뢰를 얻어야 되고. 누구의 신뢰예요? 바로 스폰서 입장에서는 파트너의 신뢰, 고객의 신뢰. 파트너 입장에서는 스폰서의 신뢰, 고객의 신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협력업체 신뢰.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팀워크는 단체 정신입니다. 애터미는 결코 혼자 성공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는 진실성과 성실성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성까지를 포함하는 게 인테그리티예요. 남을 속여서 그 다음에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템퍼런스 절제, 낭비하거나 무절제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유나이티드 하트, 재심함적이 있는 재심함력입니다. 여러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면 슈퍼 시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갈라지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딜리전스, 근면, 게으른 자가 부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돼지 클럽이 게으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에티켓, 최소한도의 예절을 갖춰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100점 만점이 되고 이걸 다 갖추면은 신사숙녀가 돼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